진행해도 되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2012년 4월, 오늘이 28일인가요? 예, 28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데요. 이번에 6장 부분은 좀 내용이 작습니다. 근데 이제 9장의 이상전압 부분하고 좀 관련되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6장은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입니다. 그래서 접지 방식에 따라서 유도 장애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에서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한 종류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직접 접지라든가 저항 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지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요에서는 접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종류에서는 이제 뭐 비접지, 그다음 직접 접지, 저항 접지, 토레액터 접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 등을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성점의 잔류 전압에 대해서는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잔류 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유도장에서 정전 유도장애라든가 전자 유도장애라든가 고조파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폐계수 같은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변압기에 대한 단절연하고 저감절연을 설명을 드립니다. 단절연하고 저감절연 이 부분이 9장의 이상전압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뭐 절연협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상세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9장에 가서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번 교재에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해보셔야 되는데 계산을 하시다 보면 이게 틀린지 맞는지 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저도 이제 혼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한 결과를 오타 같은 것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1 개요 부분에 보시면요. 페이지가 243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재를 안 가지고 온 분은 그 연구반 교재 부분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작년에 했던 그 기본반 교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그 연구반 교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쪽에서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 개요 부분에도 보시면은 중간에 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네 번째 중에 보시면 중성점의 접지 문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느냐. 여기 보시면 송전선, 기기의 절연 설계, 통신선 유장애, 세 번째, 고장 구간 검출을 위한 계정기 동작, 그리고 네 번째, 계통의 안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접지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관이 돼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압기의 결선으로는 우선 이건선 변압기일 경우만 해도 1차, 2차 간에 델타,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델타, Y, 그리고 Y, 델타, Y, 이 결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변압기 같은 걸 병렬운전 조건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건선 변압기에서 조합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병렬운전 결선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상건선 변압기 같은 경우 저번에 이제 상건선 변압기의 임피던스 변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중성점 접지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중성점 접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홀 리액터 접지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성점 접지 목적. 책에 있지만은 좀 한번 써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락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상승 억제, 대지 전위 상승 억제, 그 다음에 전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 경감. 이제 7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장 계산에서 이제 배우시겠지만 지락 고장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 뭐 그래서 한 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A상, 뭐 B상, C상, N상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A상이 지락이 나게 되면 지락 전류 IG 값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압값은 떨어지겠죠. 나머지 B상이나 C상에선 지락 전류가 거의 줄어듭니다. 왜?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 상전류가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이쪽이 전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전류값이 줄어들면은 전압값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A상이 지락이 났을 때 B상에 대한 전위 상승, 또 C상에 대한 전위 상승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이 이제 그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IG 값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고요. 아니면 3상 단락이 된다든가 성간 단락이 됐을 때 전압 전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지락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전상, 나머지 지락이 나지 않은 다른 상이 이렇게 전위가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그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게 되면은 지락 전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조정을 해가지고 전위 상승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위 상승이 억제가 되니까 절연 레벨을 경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송전선 기기의 절연 설계 부분이 이 부분하고 맞춰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뇌 아크 지락 기타에 의한 이상전압의 경감 및 발생을 억제한다. 뇌라든가 아크에 의한 이상전압의 경감. 발생 방지. 마찬가지로 이상전압은 지락이 났을 때 여기서 이쪽에 전위가 뜨는 것처럼 뇌라든가 이런 아크 부분이 발생되면 이런 이상전압이 생기는데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절연이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감을 시거나 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지락고장시. 접지 개전기의 동작을 원활히 한다. 동작 확실. 나의 것처럼 지락이 나면은 지락 전류가 크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락 개전기가 동작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만약 이게 비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락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이제 지락 보호 방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와 있는 보호 개전 방식에서 이제 비접지일 때는 뭐 SGR 등을 이용해서 지락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따가 비접지 계통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요건 이제 그 접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소리액터 접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접 접지라든가 저항 접지에서는 1번, 2번, 3번 항목이 해당되지만 4번에서는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는 일선 지락 시의 아크 지락을 소멸. 일선 지락 시 아크 지락을 소명.
어떤 현상을 이용한다? 여기서 이제 병렬 공진을 이용합니다. 공진에 의해서 지락을 소멸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송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비접지처럼 얘도 어떻게 접지를 했지만 소리액터 접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병렬 공진을 아크지락을 소멸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합조도라는 게, 합조도가 과보상이 있고 부족보상이 있는데, 과보상, 부족보상이 있는데, 만약 부족보상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직렬공진이 되게 됩니다. 직렬공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리액터가 소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따가 보시면 LC 공진해 가지고 중성점이 있으면 여기에 L 값이 달려 있고, 여기 이제 케이블에 대한 C 성분들이 이렇게 올라올 텐데, 이 C 성분하고 L 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서로 병렬 공진이 일어나가지고 지락이 나면은 이쪽하고 이쪽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그 부분을 병렬 공진을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하는데, 만약 여기 단선이 된다든가 아니면 부족 부상이 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임피던스가 이쪽으로 많이 흐르게 돼가지고 이쪽이 소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접지 목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접지 방식 목적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비접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그리고 소리액터 접지에서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 보시면 송전선의 고장은 거의 대부분이 일선지락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장 계산에 가서도 일선지락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삼상 단락, 그리고 성간 단락,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이제 유효접지란 부분이.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게 뭐 직접 접지다, 저항 접지다, 비접지다, 소리액터 접지가 나왔는데, 여기 갑자기 유효접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전에 가면 이제 다중접지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다중접지라는 건 직접 접지를 하는데 접지를 여러 군데 했다라는 게 다중접지고요. 유효접지라는 뭐냐면은 직접 접지를 했는데 유효하게 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지의 목적인 부분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유효접지다 이거죠. 비유효접지는 접지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비유효접지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효접지가 어떻게 됐는지, 비유효접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변압기에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이 유효접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균등절연하고 단절연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또 합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변압기의 저감절연하고 단절연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전절연하고 균등절연, 그리고 균등절연하고 단절연 짝이 되고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짝이 됩니다. 얘는 유효접지만 보는 겁니다. 유효접지가 아니냐라는 부분만 보는 거고, 얘는 균등인지 아니면 절연이 이제 줄어들면서 중성점으로, 이건 이제 중성점으로 보시면은 중성점으로 줄어들면서 단절연이 되느냐. 얘는 이제 균등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을 보시면 되고, 단절연 같은 경우 Y 결선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외우실 때 어떻게 보냐면 얘들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는 전, 지읒자가 나오죠. 얘도 지읒자가 나오죠. 근데 얘는 보시면은 디귿자가 나옵니다. 균등할 때 디귿자. 단절연할 때도 디귿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외우시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외우실 때 이렇게 지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유효접지 조건,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5점짜리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효접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책에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효접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성점 접지 방식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전상에 전압 상승이 평상시 Y 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거. 이게 바로 유효접지라고 해야 됩니다. 1.3배 이하, 여기 나와있던 건 대지 전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1.3배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게 유효접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효접지는 1.3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성간전압에, 그러니까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1.3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고 이제 성간전압으로 봤을 때는 성간전압의 80%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건 75%가 되도록 조절하는 방식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1.3배니까 1.3배 나누기 루트 3배 하게 되면 이게 0.75입니다. 그래서 75%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아까는 상전압을 갖다 그러면 얘는 지금 상전압으로 나눠주면 루트 3배를 나눠주니까 상전압에 대한 상승이 성간전압의 80% 이하가 되도록 뭐 75%가 이해되도록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유효접지의 조건이었고요. 정의였고 그 다음에 조건이라든가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접지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효접지 정의는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평상시 Y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또는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전이가 정상시 성간전압의 75%를 넘지 않도록 접지하는 방식을 유효접지라고 한다. 지금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1번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2번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이제 접지계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 접지계수는 이걸 이제 똑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전압의 최고값 이 수식을 그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사고 재고 후에 성간전압 곱하기 100 하면 이게 0.75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게 100이 붙었기 때문에 얘가 7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유효접지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유효접지 부분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1호사 같은 경우는 유효접지를 합니다. 그 유효접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지를 각상에 대한 전이 상승으로 보면 이 1번 항목에 대해서 보시면은 1호사 곱하기 1.3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루트 3배가 나눠져야 되겠죠. 루트 3으로 나눠지면은 이제 상전압에 대한 1.3배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평상시 Y전압이니까 Y전압이 뭐라고요? 상전압이죠. Y전압의 1.3배 이하가 되도록 접지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115kV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2번이나 3번 항목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간전압에 154kV 곱하기 0.75니까 0.75를 하게 되면은 얘도 115k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1번, 2번, 3번을 해가지고 유효접지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유효접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보시면은 x1분의 r0가 1보다 작고 x1분의 x0가 3보다 작다라는 걸 돌출해내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걸 왜 돌출을 하는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제 수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유효접지에 대한 장단점. 장점은 뭔지? 장점은 이제 보선 변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직접 접지에 대한 장점하고 같습니다. 계유충차. 단점은 이제 계유충차 해가지고 외웁니다. 그냥. 그래요?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선로 및 기계 절연이라든가 아니면 변압기에 대한 절연이라든가 피대기에 대한 절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개통의 과도 안정도가 나빠지고 유도장애가 발생하고 충전 전류가 뭐 커진다든가 아니면 차단 용량이 커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점이 발생됩니다. 왜냐면 고장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접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장 전류가 커지니까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건 또 고장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효접지가 되다 보니까 절연 레벨을 경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효접지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교재를 보면서 꼭 뭐 여러분들이 보고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스킵을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효접지 조건. 유효접지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선 지락전류에 대한 그 계산식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장에 이제 고장전류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상이 지락이 났다. 그럼 지락난 부분이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쪽에 대한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류 값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압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나머지 VB라든가 VC에 대한 전위 상승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아까처럼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존에 이제 원래 있던 A상에 대한 상전압하고 그다음 B상에 대한 사고 시에 전위 상승이 1.3배 이하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조건들을 이제 돌출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VB라는 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계산하는 수식을 계산해 보시면은 A자승 마이너스 1의 Z대로 플러스 A자승 마이너스 A의 Z2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플러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준 상에 대해서 이만큼의 전위 상승이 일어난다. 그 전위 상승이 뭐라고요? 1.3배 이하가 된다.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임피던스들이 여기 나와 있는 Z0, Z2, 뭐 Z0, Z1, Z2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겠죠. 그 Z0, Z2 부분을 아까 나와 있던 X1, 뭐 R0, X1, X0 그 비율로 이제 나타내다 보니까 1.3배가 이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임피던스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넘어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여기 Z0는 요 임피던스들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정직이다 보니까 얘 부분이 같아집니다. 사실상은. 근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하고 역상 부분은 같지만 영상 부분은 사실 조금씩은 틀려집니다. 변압기 같은 건 같지만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Z0 부분은 R0 플러스 JX0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Z1이나 Z2는 거의 같기 때문에 같다고 놓고 여기서 R 부분을 제외한 JX1으로 이제 두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조건이 나중에 보시면 R0, X0, X1 이 세 가지 함수에 의해서 어떤 수식이 발생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배 이하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전위 상승이 1.3배가 이해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는 거는 2A분의 VB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 놓고 이제 2A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통분을 하게 되면은 수식이 어떻게 나오냐?
나중에 이제 통분해 보시면 되는데, A자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Z0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Z1하고 Z2는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Z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계산해보면 2Z1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Z1 플러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인데, 이 Z2를 Z1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산상에 용이하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윗부분은 Z0 마이너스 Z1. 이렇게 이끌어집니다. 요 이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 나와 있던 이 수식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게 돼서는 이제 나중에 통분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x1분의 r0하고 x1분의 x0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A 자성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 여기 부분에 대한 R0 플러스 JX0가 될 거고요. 그다음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X1이 될 겁니다. 여기는 또 R0 플러스 JX0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배의 J2배 2배의 JX1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통분을 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나중에 상수 부분을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x1이라는 상수로 여기를 전부 다 나눠주는 겁니다. x1, 여기도 x1, 여기도 x1, 여기도 x1, 여기도 x1. 이렇게 해서 x1이라는 상수를 전부 다 나눠주게 되면 이제 계산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a자승 마이너스 r0 x1 플러스 j의 x0 x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부분은 R0 X1 플러스 J X0 X1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에다 이제 X축 R0분의 X1에 대한 비율 X1분의 X0 지금 아까 설명드렸죠. X1분의 R0하고 X1분의 X0 이 비율들을 여기서 이끌어낸다는 얘기죠. 그 비율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3배가 이하가 나오는 그 범위를 계산해서 얘 부분에 대한 조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럼 이 축이 어떻게 되냐? 1.3배라는 부분. 아까 나왔던 것처럼 1.3배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부분이라고? 2a분의 vb가 이제 이 축이 되겠죠. 여기 부분에 대한 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x1분의 x 제로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x1분의 x0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x1분의 r0에 대한 비율이 0, 1, 2, 3, 4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x1분의 x0가 0, 1, 2, 3, 4를 바꿔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2a분의 vb가 1.3배 이하가 되는 지역이 어디느냐. 그렇게 되는 지역에서는 유효협지 조건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먼저 x1분의 r0가 0이었을 때 요게 0이었을 때 부분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2 지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요 지점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x1분의 R0가 0인 곡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x1분의 R0가 1인 곡선. 그 부분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1.3이라는 요 그 기준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음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1.3배 이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무시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x1분의 r0가 0인 부분하고 이 부분은 x1분의 r0가 1인 부분이고 또 x1분의 r0가 2인 부분을 집어놨더니 2인 부분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안 되더라 그죠. 2인 부분은 이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거 x1분의 r0가 2였을 때는 그럼 1.3배라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이란 조건하고 1이란 조건 두 개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1, 2, 3, 4, x1분의 x제로가 1, 2, 3, 4였을 때 1.3배 이하가 되는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1, 2, 3, 요 지역까지는 1.3배가 되는데 그 이상에서는 4인 구간에서는 1.3배가 넘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조건이 x1분의 r0가 0 또는 1이거나 또 x1분의 x0가 0, 1, 2, 3일 때, 왜냐면 0, 1, 2, 3일 때는 요 1.3배 이하에 다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 곡선하고 요 곡선이 만족하는 지역만 1.3배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접지 조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또 헷갈립니다. 이제 x1이 밑이었는지 x0가 위였는지. 근데 이제 r 부분이 항상 rx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는 뾰족한 거, 이제 동그라미 위에다 이걸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 이렇게 세우기가 쉽겠죠. 가로등처럼. 그래서 밑에는 1이 나오고 위에는 0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먼저기 때문에 얘는 0, 1, x1분의 또 x0는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x1분의 x0, x1분의 r0인데 이 밑에가 1인지 0인지 헷갈릴 때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유효접지의 조건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조건이.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1.3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중성점에 대한 전위 상승을 억제해가지고 어떤 절연 레벨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이상전압에 대한 상승 억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0, 1, 2 나오는 부분이 이게 영상 임피던스고요. 요게 정상 임피던스고 요게 역상 임피던스입니다. 아까 보시면 Z0, Z1, Z2 나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영상 임피던스를 먼저 이제 수식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1, 2, 제로로 써주셔도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쓰실 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로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써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채점자가 채점을 할 때도 눈에 거슬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효접지의 조건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그려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1이다.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3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쓰나 아까처럼 써주셔나 똑같던 얘기입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조건이 0, 여기에 대한 조건이 0이라는 부분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0, 1이 되겠고 0,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건 1번 유효접지 조건이 1.3배 이하가 된다. 또 2번이나 3번에서 어떻게 됐죠? 접지계수가 0.75, 75%를 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생성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접지의 장단점. 아까 설명드렸던 장점은 뭐다? 보선 변피. 이렇게 였습니다.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다. 보호계정기 동작 확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내드렸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 2번 선로 및 기계 절연이 용이하다. 왜? 절연 레벨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전위 상승이 1.3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절연이 용이하다 이거죠. 3.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접지를 했기 때문에. 유효접지를 해가지고 4번 피레기 가격이 싸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단, 2단 저감이 돼가지고 피레기 가격이 싸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단점은 어떻게 됐냐? 저는 이제 계유충차라고 외웠습니다. 계유충차. 1번 계통의 과도한 정도가 나빠진다. 과도한 정도가 저하된다. 고장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나중에 이제 정전 유도장애하고 전자 유도장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자 유도장애에서는 지락고장 시 영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이런 유도장애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3번 기기에 주는 충격이 크다. 예를 들어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어떤 충격이 크겠죠. 4번의 차단 용량. 사고가 났을 때 차단해야 되는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죠. 대전류를 차단을 해야 된다. 대전류 차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고 전류가 커지다 보니까 대전류 차단할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충격이 커지고 하지만 이제 동작 전류가 크다 보니까 보호 계정기 동작에 확실하게 동작을 하겠죠. 이런 식의 장단점들이 같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직접 접지에 대한 장단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눠드렸던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부족함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효접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성접지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접지, 직접 접지, 그리고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 등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장단점이 이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불러드리는 것보다는 써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부분이 있다? 설명드렸던 건 1번. 비접지 방식이 있다. 이게 종류입니다. 접지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비접지 방식이 있다. 뭐가?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2번. 직접 접지 방식이 있다. 3번. 저항 접지 방식이 있다. 4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다.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접지 방식이 되는 거고요.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피던스가 제로가 됩니다. 임피던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I는 R분의 V에서 예를 들어 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 지락 전류는 커지겠죠. 여기서는 이 값이 커지니까 이 값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항 접지에서는 이 저항 값이 얼마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죠. 이 R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고저항, 저저항으로 나눕니다. 고저항 접지 방식에서는 저항이 크니까, 어느 정도 크니까 이 값은 어느 정도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고저항에서는 I 값이 예를 들어, 저항이 커지니까, 예를 들어 지락전류 IG는 100A 정도로 한 부분을 이제 고저항 접지의 기준점으로 봅니다. 저저항은, 저항이 작으니까 이제 100A 이상의 지락전류가 흐르는 부분, 예를 들어 200A라든가 300A라든가 400A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항이 작으니까 지락전류가 커지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저저항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호 리액터는 뭐라고요? 아까 병렬공진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병렬공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요? ZN은 JXL, L값하고 C값에 대한, C값은 케이블에 대한 충전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중성점의 그 XL 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병렬공진을 이용해서 일선 지락 시에 아크 지락 같은 걸 재빨리 소호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다가 1번은 비접지니까 델타 방식이 되겠고요. 2번은 직접 접지니까 여기 접지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저항 접지니까 여기다 이제 저항을 달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4번은 여기다가 리액터를 달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1, 2, 3, 4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Z는 0이었을 때 직접 접지고 Z는 R이었을 때 저항 접지인데 또 리액터 접지가 있고 비접지가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접지 방식을 어디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비접지 방식의 적용.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보시면 선로의 길이가 짧거나, 적용은 어디에요? 선로의 길이가 짧거나, 충전 전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전압이 낮은 계통. 낮은 계통, 어디요? 33kV 이하에 채용한다. 한다고 되어 있죠. 왜? 이러한 선로에서는 대지 정전 용량이 작기 때문에 대지 충전 전류는 별로 크지 않다. 선로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충전 전류가 작다. 왜요? 비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충전 전류가 크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지락 전류 IG는 IR 플러스 JXC에 대한 유효분 전류하고 무효분 전류의 합으로 비접지 방식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작은데 이 부분이 크게 되면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비접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락 전류 자체를 작게끔 하는 건데 이거를 0.38A로 지금 제어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충전 전류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한 0.9에서 한 1.2A 정도 흐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할 때 킬로미터당 1A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커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직접 접지나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이런 쪽에서는 충전 전류가 없느냐? 있습니다. 똑같이 있지만 거기는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100A가 흐르는데 아니면 10,000A가 흐르는데 요 1A가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전류라는 얘기죠. 하지만 비접지 방식에서 0.38A에 대해서 뭐 수암페어가 흐른다. 그럼 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로의 길이가 짧거나 이렇게 전압이 낮은 계통에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세 번째, 병원, 항만, 철도같이 이제 정전 없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비접지 방식을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락 전류가 작으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큰 사고 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정전 없이 사용을 하려고 이런 부분은 정전하고 관련된 부분, 무정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계통에는 비접지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한 용량 리액턴스가 아주 큰 값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는 아주 작아져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락 전류가 IG 값이 아주 작아서 지락 전류 0점 통과의 순간에 자연 소멸되어서 그대로 송전을 계속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은 장점은 이제 무정전으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1번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가능. 왜냐하면 무정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어떻게 되죠? 변압기 결선이 다 델타로 되어 있습니다. 비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델타로 되어 있으니까 이 한 상이 소선이 되더라도 요거 뭐죠? V결선으로 해가지고 57.7%를 해가지고 이용률을 가지고 V결선으로 전환을 해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장점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밑에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전압이 높다는 것과 선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대지 정전 용량이 증가하게 돼서 일선 지락 고장 시 충전 전류에 의한 간헐 아크 지락을 일으켜서 이상 전압을 발생하게 된다. 이게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상승이 아까 유효접지는 얼마요? 유효접지는 1.3배였습니다. 유효접지하고 직접접지하고 같다면서요. 직접접지도 1.3배입니다. 저항접지도 거의 1.3배입니다. 하지만 비접지는 얘보다는 더 크겠죠. 왜냐면 건전상의 전입 상승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 3배입니다. 루트 3배는 얼마요? 1.732배라는 얘기죠.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얘가 단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효접지의 장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작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비접지 방식의 단점들이 다른 방식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이제 비접지 방식에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6장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10장 보호 방식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델타 결선이 있고요.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선로가 3개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GPT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6600의 루트 3, 110의 루트 3, 190의 3. 그래서 GPT의 전격 응량을 사용을 합니다. G는 이제 그라운드고요. P는 포텐셜, 트랜스포머입니다. 근데 이제 IC 규격이 되다 보니까 이제 GVT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셔야 되겠죠.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 얘가 1차 측 전압, 얘가 2차 측 전압, 얘가 3차 측 전압입니다. 얘는 계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얘는 OVGR 같은 계정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상 전압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 델타, 개방 델타 결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OVGR을 연결해가지고 영상 전압을 얻습니다. 여기서 영상 전압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ZCT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ZCT. CT긴 CT인데 뭐라고요? 제로. 커런스 TCT. 나중에 이제 제로가 나오면 무조건 영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영상은 지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도 지락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OVGR이 뭐라고요? 오버 볼테이지. 그라운드 릴레이. 지락이 일어났을 때 오버 볼테이지가 일어난다. 그거를 감지하는 계정기다. 그래서 OVGR이 되는 겁니다. 얘는 ZCT인데 뭐냐? CT긴 CT인데 뭐예요? 제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CT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일반적으로 CT 3개 해가지고 OCGR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여기에 잔류회로에 OCGR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지락 보호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이 지락 부분이 지락 전류가 0.38A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OCGR이 제대로 동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ZCT를 별도로 쓰는 겁니다. 지락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얘가 200에 1.5mA짜리 ZCT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값을 읽어드린다고요? 전류를 읽어드린데 어떤 전류를? Z니까. I0. 여기는 전압을 읽어드린데 어떤 전압? 영상 전압. G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영상 전류하고 영상 전압을 합쳐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영상 전압 부분은 이제 3차 측에서 나와가지고 전압이 계속 이렇게 다 짬바가 돼서 전압은 다 같이 뜨니까 지락이 나면은 무조건 영상 전압은 뜨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SGR이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SGR 1번, SGR 2번, SGR 3번. 그게 SGR인데,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락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 이쪽에서 지락이 났다. 지락이 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IR분에 대한 전류하고 IC에 대한 전류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유효분해 전류하고 무효분에 대한 전류가. 유효분에 대한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지고 어디로 흘러갔냐. 접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GPT의 1차 측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IR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전류가 이제 충전 전류가 되겠죠. IC 부분이. IC 부분에 대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IC에 대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IC에 대한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부터 흘렀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나오겠죠? IC에 대한 전류는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유효분에 대한 전류는 여기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발생될 거고요. 유효분에 대한 전류가 여기 영상 전압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전류입니다. 나머지 이제 충전 전류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각도로 해서 봤더니 나중에 이제 비접지 방식에서는 이제 선택 차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거리 계정기에서 보듯이 임피던스를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IR 성분, R축. 여기는 X축이 되죠. 근데 여기는 L 성분이 될 테고, 여기는 이제 C 성분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방향을. 근데 여기서 IR 성분은 다 0.38A가 나오니까 0.38A가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C 성분이 여기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쪽에서는 내려올 거 아닙니까? C 성분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돌고 이쪽으로 나오니까 얘를 정해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벡터합은 얘는 이제 밑으로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그럼 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은 판단하는데 엔드 조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영상 전압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상 전압과 이 부분에 대한 위상차를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벡터도도 그릴 때 어떻게 되죠? V가 있고 V에 대해서 I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IL이고 시성분 같은 경우 이렇게 IC로 이렇게 올라가죠. 콘덴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하듯이 얘도 거기에 대한 기준 부분을 이렇게 V0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얘하고 얘 부분은 만나는데 얘하고 얘 부분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계정기는 동작하지 않고 여기 있는 계정기만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접기 방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0.38A밖에 안 흐른다고 돼 있는데 왜 이게 0.38A밖에 안 흐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상 뭐 시험 문제에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제 시에라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차 측에 이제 CLR이 달려있습니다. CLR. CLR이 뭐냐면은 CLR이 커렌트, 전류를, 리미티드, 제한하는, 레지스터, 저항기다. 그래서 전류, 제한, 저항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2kV에서는 뭐 8옴, 그 다음에 6.6kV에서는 25옴, 그 다음에 3.3kV에서는 50옴이 나옵니다. 왜 이게 나오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0.38A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 전류 제한체에 대해서. 얘 때문에 0.38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 뒤에 이제 저항 접지가 나오겠지만은 여기다 저항을 달아가지고 6.6kV에 100A 저항 접지 계통을 만들고 싶다. 그럼 저항은 얼마를 달아야 되냐 이거죠. 이걸 얼마를 달아야 될까요? 혹시 계산하실 수 있나요? 노인택 씨? I는 R분의 V입니다. I는 얼마라고요? 거꾸로 하면 R은 I분의 V입니다. 이게 100A라면서요. 요 값만 제대로 넣으시면 R 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뭐다? 상전압이다. 성간전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계산하실 때 보면 성간전압으로 넣어야 될 때가 있고 상전압으로 넣어야 되는데 아까 유저지도 뭐라고 그랬죠? 위에는 성간전압의 몇 프로? 1번에서는 상전압의 건전상의 대지 전압 상승이 상전압의 1.3배였는데 2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성간전압의 80%, 75%라고 돼 있었죠. 그 기준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얘는 6600이란 전압이 안 들어가고 상전압이 되면 6600 나누기 루트 3인 3810V가 들어갑니다. 3810V에 100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38.1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드에 나가서 이제 100A, 6600의 100A 접지에 가서 보시면 저항값이 38.1옴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접지 쪽에 가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Y, 델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구가. 개방결선에 여기다 이제 CLR을 달고 여기에 OV젤이 여기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이 전구가 하는 역할이 뭔지 또 얘에 대한 여기 지금 직접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CLR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저항이 대한돼 가지고 여기에 0.38A밖에 안 흐르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얘 부분을 이쪽으로 환산하는 부분. Y하고 Y니까 얘는 1대1입니다. 1대1. Y하고 델타는 1대 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걸 이제 3분의 1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Y는 1이면 델타는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실 때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서 환산돼서 넘어가니까 얘는 3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서 1대1이니까 1대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Y에서 이쪽으로 또 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로. 그러니까 얘도 3분의 1이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3분의 1이 줄어들고 여기서는 1이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n배,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n에 대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n에 대한 비율이 6600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600 나누기 110 하면 얘가 비율이 60이 됩니다. n은.
그럼 이거를 n에 3분의 1 곱하기 n. 여기서 또 곱하기 n.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9분의 1에 n 두 번이니까 n 자승에 여기 또 r이 이쪽으로 환산됐으니까 r로 된다는 얘기죠. 그 값을 넣어보면은 n이 60이라고 그랬죠. 6600에. 9분의 1 곱하기 60의 자승. 그리고 6600은 얼마라고요? 25. 25옴을 넣게 되면은 얘는 10,000옴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6600에서 여기 얘기한 것처럼 I는 R분의 2라면서요. 근데 2가 얼마라고요? 3810V라면서요. 근데 저항은 얼마예요? 10,000옴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는 0.38A밖에 안 흐르는 겁니다. 여기에 CLR에 25옴짜리를 썼더니 이 25옴짜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있는 저항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10,000옴으로 인식이 되더라. 10,000옴으로 인식이 되니까 여기 전압은 얼마가 걸린다? 3810V가 걸리는데 10,000옴으로 인식이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0.38A밖에 안 흐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접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락 전류를 제한을 해줄 수 있더라. 이제 뒤에 가서 또 배우시게 되지만 여기 전등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 전등 3개를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전등이 이렇게 3개가 있었다. 근데 평상시 때는 얘가 벡터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직접 접지하고 똑같습니다. 직접 접지는 어떻게 됐냐. 여기 접지가 돼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얼마죠? 220이죠. 여기하고 여기는 220. 여기하고 여기는 220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380이 될 테고 여기는 380이 될 거고 여기는 380이 될 겁니다. 근데 지락이 A상이나 뭐 C상이 됐다. 예를 들어 C상이 지락이 났다. 그럼 중성점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C상이 지락이 났어. A상이 지락이 났다. 이렇게. 그럼 얘는 없어지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얘 부분은 아까는 요만큼에 대한 전이가 있었습니다. 220이라는 전이가. 근데 지락이 나면서 어떻게 돼? 지락이 나게 되면은 지락 전류는 커지는데 전압은 줄어든다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압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전이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지락이 났으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전이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신 아까 건전상의 전이 VB하고 VC는 상승이 된다고 그랬죠? 얼마? 아까 뭐 1.3배도 된다고 그랬죠? 1.3배 정도. 유효접지에서 그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1.3배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요게 이렇게 220 걸리던 게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왜? 아까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중성점의 저항 220V를 봤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으로 보게 되니까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이렇게 더 커지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 상이 지락이 나면은 어떻게 나머지 이상하고 이상에 대한 전압이 상승된다 그러죠. 그 전압이 상승되는 게 벡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가 이해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때는 전압이 평상시 때는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전격이 190V입니다. 그럼 63.5V, 63.5V, 63.5V 이 세 개 합이 190V인데 이렇게 영상 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63.5V씩 이렇게 걸리지만 이런 벡터 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단의 합은 0V가 됩니다. 0V가. 여기 양단의 합은 이렇게 중성점에 있으니까 0V가 되겠죠. 63.5V, 63.5V, 63.5V가 걸리다가 지락이 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서요. 지락이 나게 되면 얘에 대한 부분이 지락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면서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던 전압 63.5V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영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락이 났다. 그럼 얘는 0이 될 테고, 그럼 얘 부분은 어떻게 된다? 63.5V가 루트 3배만큼 커집니다, 얘가. 그럼 얘가 110V가 걸리고, 얘가 110V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락이 난 상, 다음 상이 이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평상시 때 63.5V였었는데, 지금 110V가 되니까 또 밝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락이 나면은 다른 상이 밝아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식상으로 계산해보면은 지락난 상의 바로 전상인 얘가 조금 더 큽니다. 그건 왜냐면, A자승 마이너스 1, Z0 플러스 A자승 마이너스 A, 이 부분하고 A자승하고 A 마이너스 1 부분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얘가 약간 벡터적으로 얘가 뭐 1.73이다. 그럼 얘는 1.732 이런 식으로 약간 더 큽니다. 계산해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게 크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밝은 건데 그거는 우리가 육안상으로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메타로 찍어보면 아시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OVGR은 뭐라고요? 그때 발생되는 얘 전압과 얘 전압의 차이. 아까는 얘 해가지고 여기서 영상 전압이 지락이 나지 않았을 때는 중성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전압이 0이었었습니다. 여기 전체 합은. 전압이 0이었었는데 지락이 나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얘하고 얘 전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압의 합인 이런 전압이 이제 영상 전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상 전압이 그래서 지락이 나게 되면 0V에서 얘가 요 110V가 이런 110V하고 이런 110V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그거의 합인 이런 전압이 여기 생기다 보니까 걔가 190V가 여기 뜨는 겁니다. 그래서 GPT 3차 측에 이런 전압이 뜨다 보니까 지락이 나게 되면 그 지락 전압을 어디서요? GPT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런 SGR 부분으로 다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SGR에서는 영상 전압을 다 받고 이런 각각의 ZCT에서 영상 전류를 얻어가지고 지락난 상이다 아니다를 아까처럼 벡터적으로 판별을 해가지고 동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비접지 계통에서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CLR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OVGR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저항 같은 건 어떻게 만드냐?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100옴짜리 저항이 있습니다. 100옴짜리. 이 CLR은 제가 뜯어봤는데 경복고 같은 건 한 요 정도 크기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 크기를 가진다 이렇게 박스에. 근데 요걸 여러분 이제 100옴짜리 저항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1옴짜리하고 1옴짜리가 있습니다. 이 합성 저항은 얼마냐면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1에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합성 저항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00옴짜리를 2개를 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50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저항이 4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항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100옴짜리가. 그럼 여기도 이제 50옴이죠? 요 2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얘가 20옴이 되겠죠? 실제로 6600의 CLR은 연결을 해서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저항이 4개를 갖다가 병렬로 2개 연결한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병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옴을 만든 겁니다, 지금. 50옴은 어떻게 될까요? 이 2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때는 200옴짜리를 4개를 만들면 되겠죠? 8옴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게 8옴이 아니라 7.5옴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그 2배를 가지고 또 만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만들어서 이제 CLR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접지 방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CLR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직접 접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쉬었다가 직접 접지 부분, 그리고 저항 접지 부분, 그리고 소리액터 접지 부분, 이렇게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